어떤 층간소음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사 없이 보복성 소음으로 대응을 했던 사안인데요. 우리가 이 판결을 보면서 그럼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것은 언제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보복성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층간소음의 피해자였다가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되는 그런 사안이라 안타까운 내용이 있는데요. 요즘 층간소음은 단순히 이웃 간의 갈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문제로까지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오늘은 스토킹 범죄나 그 행위의 개념과 또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그 대법원 판결에서 이루어졌던 사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한 입주자가 원래는 그 주변의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본인이 피해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이제 불만을 갖고 있다가 이거에 대한 보복할 마음으로 새벽마다 또 늦은 밤에 어떤 도구를 가지고 천장을 쳐서 계속 소리를 내거나 고함을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층간소음을 냈던 사안입니다.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은 한 31건 정도가 인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더 많은 사안이지만 그렇게 유죄로 인정된 사안은 31건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분으로 인해서 주변 이웃들이 이사를 가기도 했고요. 또 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경찰이 출동하면 영장 가져왔냐고 하면서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이웃들의 대화 시도에 대해서도 거절하는 등 어떤 층간소음에 대해서 원만히 해결하려는 의사 없이 보복성 소음으로 대응을 했던 사안인데요. 결국 1심과 2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고가 났고요.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을 해서 판결을 확정지은 사안입니다. 우리가 이 판결을 보면서 그럼 보복성 소음을 내는 것은 언제나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소개하게 됐는데요. 언제나는 결코 아닙니다. 보복성 층간소음이 스토킹 범죄가 되는지 여부를 우리가 생각해보기에 앞서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인데요. 그 사람 주거지나 학교, 직장 근처에 가서 기다리고 있거나 지켜보고 있거나 이 부분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원하지 않는 문자를 계속 발송을 하거나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물건도 집 앞에 두고 가는 것도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행위라고 하더라도 언제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사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이 공포심과 관련해서 판시한 예도 있는데요. 공포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직접 정말 공포심을 느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정도만 되더라도 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안의 경우에는 보복이라는 것은 의도해서 층간소음을 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을 괴롭히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층간소음을 낸 사안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다. 대법원은 그렇게 판시하고 있고요. 그러한 행위가 사회 통념상 어떤 정당한 범위를 넘어설 때에 비로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어떤 제한을 두어서 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층간소음을 발생했다고 해서 언제나 스토킹 범죄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은 아니고요. 그 행위가 어떤 사회상규상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을 때 그로 인해서 상대방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고 그것이 지속적 반복적일 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 사안의 가해자도 원래는 층간소음의 피해자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단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다. 절대 직접 찾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관리사무소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이 아파트, 그러니까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이런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분쟁에 대해서 어떤 중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검사할 수 있는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해결은 아니지만 그 중재 과정을 위해서는 그 관리사무소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만약 그것으로도 해결이 안 된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소음이 너무 장기화되고 그냥 해결이 어렵고 본인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다 이렇게 상담 오시는 경우 많은데요. 저는 대부분 민사소송을 만류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그 자체로도 너무 고통이 심한데 민사소송을 준비한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입증을 해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앞선 그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도 31건 정도가 인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피해자의 경우는 고소를 하기에 앞서 이 층간소음 일지를 쓰셨더라고요. 언제, 어떤 경위로, 무엇으로 치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날짜별로 다 기입을 해뒀고 그때마다 녹음도 해놨고 어떤 그 상황을 다 증거로 마련을 해놨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일이 신고도 했거든요. 그런 모든 증거를 조합해서 그 형사사건에선 유죄가 인정된 것인데 민사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어떤 정신적 고통이라든지 상대방의 그런 불법 행위는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송은 어려운 데 비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받기가 어렵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우리가 입은 피해를 상대방이 알게 되면 이런 층간소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기대로 또 보복성 층간소음을 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가 된다면 피해자였던 우리가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어떤 보복성 층간소음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